러시아 공군의 에이스 미하일 볼코프는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다. 한국은 아류라며 진짜 전투를 모른다고 못 박았죠. 하지만 그날 루블은 곤두박질치고 모스크바 거리는 빈 점포와 긴 줄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민심, 징집을 피해 국경으로 몰려가는 청년들도 보였어요. 그 오만한 입장을 확인하러 떠난 비행기에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공, 초단위로 움직이는 관제군 구조의 합이 그의 목숨을 붙들었죠. 첫 만남이 구조였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흔든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수치로 패했고 강원 하늘에서는 보호를 위한 항공력을 목격했어요. 오만에서 깨달음까지 그의 기준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 끝까지 보시겠습니까? 저는 미하일 볼코프, 42세의 러시아 공군 대령입니다. 수호이 35 전투기를 몰며 15년간 하늘을 지켜온 베테랑이죠. 그런데 2024년 겨울, 제가 모스크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 말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미 2년이 넘었습니다. 루블화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빈 점포들이 늘어났고 마트 앞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죠. 환율 전광판은 계속 깜빡이며 루블의 추락을 알렸습니다. 민심은 바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징병을 피해 국경을 넘으려 했고 중년층은 물가 상승에 허덕였죠.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때 그루셰프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공군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지시였죠.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하일, 자네가 가서 한국 공군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해와. 그루셰프 장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점만 보고해. 한국을 띄우지 마라.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공군을 우습게 봤거든요. 한국 공군의 전술 체계는 미군 교범의 아류입니다. 브리핑룸에서 저는 당당히 말했죠.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진짜 전투는 모릅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60년 넘게 휴전 상태일 뿐이죠. 그래도 우리를 넘어설 순 없어.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항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그와 수호이 시리즈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공군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며칠 후면 러시아로 돌아가 예상대로 보고서를 쓸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우위를 확인하는 보고서를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인천으로 향하던 그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해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자기 난기류를 만났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상 변화련이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법 장비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고도계와 방향 지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승객들도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때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술적 문제로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 관제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인천 접근 관제소에서 나온 음성은 달랐습니다. 박민혁이라는 관제사였는데 목소리가 무척 차분했어요. 러시아 항공기, 현재 위치 확인. 즉시 주파수 120.8로 변경하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박민혁 관제사는 초단위로 정확한 벡터 지시를 했어요. 바람 방향, 속도, 고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줬죠. 마치 우리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동시에 공군 수색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윤태식 중령이 조종하는 수리온 헬기였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 공군 헬기가 우리와 같은 속도로 날아가며 호위하고 있었어요. 조종사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 민항기와 편대 비행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상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소방서, 응급의료진, 정비팀이 모두 대기했죠. 심지어 통역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착륙은 무사히 이뤄졌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자마자 지상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소방관, 의료진, 정비사, 통역사까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소방관은 엔진 상태를 점검했고 의료진은 승객들 컨디션을 확인했죠. 정비사들은 항법 장비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정비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비 점검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투가 무척 자연스럽고 진실했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이 좋았군이라고 중얼거렸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민간항공, 군, 관제가 하나로 연결된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 공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각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이 아류일까? 하지만 아직은 이 의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히 응급 상황 대응이 잘 된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드디어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군 시험비행대에서 마련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훈련이었죠. 처음 그 시설을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수준의 시뮬레이터는 몇 군데 없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있었어요. 시뮬레이터야 아무리 정교해도 시뮬레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제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훈련 시나리오는 FA-50편대의 데이터링크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다수의 적기가 침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었죠. 저는 러시아 공군의 정통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광역 차단 후 순차 복구 방식이에요. 먼저 전체 영역을 통제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적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 단계별로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대응은 달랐어요. 최서연 소령이 지휘하는 편대는 분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각 기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했죠. 마치 한 마리 새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유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졌어요. 목표물 요격 시간에서 15초나 뒤졌죠.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저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교범의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더 심했습니다. 이번엔 20초 차이로 졌죠. 최서연 소령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표준을 만듭니다. 교범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즉석 판단이 더 중요해요. 저는 불편했어요. 시뮬은 시뮬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승리를 자랑하거나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플레이 영상을 함께 보며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각 기체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타겟 추적 반응 시간이 평균 3.2초, 다중 목표 추적 반응 시간이 5.7초예요. 숫자로 확인하니 더 확실했습니다. 제 방식은 평균 반응 시간이 7.3초였어요. 거의 2배 차이가 났죠. 오탑률도 제가 15%, 한국팀이 4%였습니다. 대응 지연은 어떻게 줄이셨나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어요. 개별 기체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중앙 통제보다는 분산 의사결정을 우선시하죠. 최서연 소령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조율은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 공유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식 중앙 통제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느렸습니다. 한국식 분산 방식은 위험해 보이지만 훨씬 빨랐죠.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예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30초 차이였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수치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실력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차이였죠. 한국 공군은 미군 교범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국산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 시뮬레이터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교범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최서연 소령이 말했어요.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실전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의 패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정말 순진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의 충격을 완전히 소화하기도 전에 실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거였어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저에게 제안했어요. 관측기에 동승해서 상황을 지켜보라고요. 실제 작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한국군의 대응 방식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산불 대응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드론에서 보내온 라이다 정보로 연기 기둥의 높이와 이동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현재 화재 전선이 초속 10m로 동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상황실 담당자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바람장 예측으로는 오후 3시경 방향이 바뀔 예정입니다.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었어요. 온도, 습도, 바람 속도와 방향, 연료 상태까지 마치 정밀한 과학 실험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산림청, 소방청, 공군,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군 관측기에 탔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비행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투기를 파괴를 위한 무기로만 생각했거든요. 적을 격추하고 폭격하는 것이 항공력의 본질이라고 여겼죠. 상공에서 내려다본 화재 현장은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으로는 질서 있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소방 헬기들이 물을 투하하고 있었고 공군 수송기는 소방관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었죠.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화재 전선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려왔어요. 수학여행팀 전원 구조 완료. 어떤 학교 아이들이 등산 중에 산불에 갇혔던 모양이에요. 헬기로 무사히 구조했다는 보고였죠. 무전기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호로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해보지 못했을까? 러시아에서는 항공력을 적과 싸우는 용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죠. 화재 진압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자 즉시 전략을 수정했어요. 예측했던 대로 오후 3시에 바람이 서쪽으로 바뀌었고 모든 항공기가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실시간으로 이뤄졌어요. 물 투하 효과, 바람의 영향, 지형의 특성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 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했고 소방청은 진압 전략을 세웠죠. 공군은 항공 지원을, 지자체는 주민 대피를 담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정교한 오케스트라였죠. 각각의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해가 질 무렵 화재가 거의 진압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재산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관측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항공력이구나. 적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숙소에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 나디아가 물었어요. 아빠, 한국은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산불 진압 작전을 지켜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지 근처에 사시는 김영숙 여사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그것도 군인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저를 초대하시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집밥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요. 김영숙 여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분 집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저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현관에서 슬리퍼를 준비해 주셨고 거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자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김영숙 여사님이 설명하셨죠. 오늘은 쇼팽 야상곡을 연습하고 있네요.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전투기 엔진 소리, 폭탄 떨어지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듣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전통 상차림이었죠. 천천히 드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김영숙 여사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 불고기의 달콤함, 나물들의 신선함까지 오랫동안 먹어본 음식 중 최고였어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도 군인이거든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경을 넘나 민족을 넘나 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에 손자가 피아노를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10살쯤 된 아이였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건반 앞에 앉더라고요. 야상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거실, 정성스런 음식의 냄새, 그리고 아이의 피아노 연주. 이게 바로 평화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 나디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빠, 한국 친구가 이렇게 접는다고 했어요. 나디아가 종이 비행기를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날개 끝이 살짝 접혀있는 특별한 모양이었어요. 어디서 배웠니? 제가 물었죠. 인터넷에서 한국 아이들이 만드는 걸 봤어요.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저는 그 작은 종이 비행기를 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과 평화, 파괴와 창조. 우리는 진짜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 있지만 아이들은 종이로 만든 비행기에서 꿈을 찾고 있었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이 평범함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전선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전투기를 조종하며 적을 격추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소소한 일상이었던 거죠. 김영숙 여사님의 천천히 드세요라는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심, 배려, 따뜻함. 이런 게 진짜 국가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지로 나오니 동료들이 웃으며 맞았어요. 어제 집밥 맛있었죠? 최서연 소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김영숙 할머니가 유명하세요. 외국 손님 오시면 항상 초대하거든요. 할아버지가 6.25 때 유엔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세대가 가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러시아의 우월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대신 존경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새롭게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제게 곧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루셰프 장군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였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미하일, 보고서 톤을 낮춰라.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저는 당황했어요. 장군님, 하지만 현실이 뭐냐?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한 때다. 한국 띄우는 보고서는 받을 수 없어. 전화 너머로 모스크바의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경제는 더 악화됐고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을 거예요. 정부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했겠죠. 명령이다, 미하일. 이해하겠나? 네, 장군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완벽한 응급 대응, 시뮬레이터에서의 압도적 패배, 산불 진압 작전의 정교함, 김영숙 여사님의 따뜻한 답상. 이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조국에서는 다른 걸 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시험비행대 브리핑룸에서 최서연 소령을 만났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웠는지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귀국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그런데 저는 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서연 소령은 제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관찰자인가요? 플레이어인가요?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순한 관찰자였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본 이상 그냥 관찰자로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럼 합류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해봐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해보겠다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일 합동훈련이 있어요. 미군과 함께하는 연합작전 훈련입니다. 교관 자문으로 참여해보세요.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또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톤이었어요. 미하일, 내일 당장 돌아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장군님,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냐? 저는 잠시 고민했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군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책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조국을 배신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죠.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서연 소령과 동료들이 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 옆에 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 이런 게 진짜 동료애구나 싶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의 결정이 우선이었어요. 절차와 서열이 엄격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결과를 우선시했죠. 그날부터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합류한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갑작스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거였어요. 런던에서 출발한 국제선 항공기의 엔진에 화재 경보가 들어온 겁니다. 기내에는 18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연료는 2시간 분량이 남아 있었고 기상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시정에 바람까지 강했죠. 저는 시험비행대 상황실에 있었는데 모든 게 순식간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관제탑, 소방서, 응급의료진, 그리고 공군 FA-50 편대까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교관님도 함께 참여하시죠. 최서연 소령이 저를 불렀어요. 교관 자문으로 도움 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임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180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관제실로 향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보잉 777기였어요. 좌측 엔진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고 승무원들이 엔진을 정지시킨 상태였죠. 현재 고도 1000m, 연료량 4톤 잔여, 관제사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착륙 중량 초과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연료를 다 소모하지 않고 착륙하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연료를 소모할 시간도 버릴 공간도 마땅치 않았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풍 15노트, 돌풍 25노트입니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무거운 상태에서 강풍을 뚫고 착륙해야 했거든요. 자칫하면 활주로를 이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팀의 대응이 시작됐어요. FA-52기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항공기를 호위하면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임무였죠. 목시 확인, 좌측 엔진에서 연기 나오고 있습니다. 편대장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지상에서는 모든 준비가 이뤄졌습니다. 활주로에 소방차들이 대기했고 응급의료진도 출동했죠. 심지어 활주로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점검했어요. 활주로 표면 상태 양호, 제동 계수 0.8, 지상 관제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민간 항공과 군, 그리고 각종 응급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조종사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착륙 허가, 활주로 03 레프트, 소방 차량 대기 중. 그 순간 저도 긴장했어요. ILS 접근이었는데 저시정 때문에 활주로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강풍까지 불고 있었죠. 항공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FA-50편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호위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고도 300m, 속도 안정, 고도 200m, 진입각 정상, 고도 100m, 착륙 등 확인, 초 단위로 보고가 이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그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졌고 관제실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상태에서 착륙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었거든요. 소방차들이 즉시 따라붙었고 응급의료진도 대기했습니다. 완전 정지, 승객 대피 시작합니다.
모든 승객이 무사히 내렸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젖은 종이로 만든 태극 배지였어요. 고마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제가 러시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국적이나 소속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였죠. 교범보다 중요한 건 결과였고 절차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었습니다. 180명이 무사히 돌아간 그날,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러시아의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하는 동료가 된 거였죠. 인천공항에서의 구조작전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요. 더 이상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어요. 합동 브리핑룸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러시아 말로 번역되어 모스크바에 전해질 말이었지만 한국어로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다. 표준은 하나가 아니다.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 최서연 소령과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할 줄 몰랐거든요. 교범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절차도 필요하지만 결과가 우선이어야 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2주일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의 항공력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적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항공안전 공동 모듈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수색구조, 자연재해 대응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전투가 아닌 보호를 위한 협력이죠.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장기 협력 교관으로 남겠다는 신청서였어요. 물론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일단 의사를 표현한 거였죠. 서명하는 순간 책상 위에 2개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디아가 보여준 종이 비행기 모양으로 접은 메모지 하나, 그리고 어린아이가 준 젖은 태극 배지였습니다. 이 2개가 제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전쟁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상징, 국가의 경계를 넘나서는 인간의 연대였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나디아가 제일 먼저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도우는 일이야. 아빠가 배우고 있는 거란다. 나디아가 활짝 웃었어요. 아빠 멋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종이 한 장을 접기 시작했어요. 나디아가 보여준 한국식 종이 비행기였죠. 날개 끝을 살짝 접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완성된 종이 비행기를 들고 기지 밖으로 나갔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손을 뒤로 당겨서 힘껏 던졌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높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죠. 마치 제 마음처럼 국경을 넘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미소가 나왔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조종사는 전투기만 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이해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죠. 공격이 아닌 보호를 위해 나는 사람이 진짜 조종사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전해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죠. 한국에서 본 진실을, 느낀 감동을,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종이 비행기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거라고,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요. 속도와 정확함, 연대와 환대, 한국에서 배운 이 4가지가 제 임무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조종사가 되었어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분열이 아닌 연합을 위해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격이 아닌 보호를 위해 나는 조종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보다 가치, 곧 속도와 정확, 연대와 환대였죠. 민항군 관제가 한 몸처럼 움직인 인천 상공의 그 장면은 표준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했습니다. 산불 하늘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환호로 바뀐 순간
국력은 숫자보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교범은 기반일 뿐 결과가 생명을 구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그는 체득했죠. 종이 비행기와 태극 배지, 두 개의 작은 상징이 한 사람의 신념을 바꿨다. 여러분도 오늘의 비행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지키는 속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비행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약속하죠.